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카네기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인간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그의 대부분의 방법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명제를 오랫동안 사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보통의 인간은 남들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라는 명제이다. 이 책에서 카네기가 이야기하는 거의 모든 인용구, 사례, 주장, 그리고 결론은 이 문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카네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본능이 있다 라고 말한다. 그 본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만 타인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서 인격적인 성숙에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카네기가 이 책에서 인간관계의 올바른 법칙들을 이야기할 때 그때 예로 드는 유명인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사례들이 모두 그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아까 이야기한 보통의 인간은 남들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라는 그 문장으로 말이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론 나 또한 그랬다. 많이 들어봤던 방법들이 이 책에는 많이 써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시기는 1936년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광복을 맞이하기도 전인 1936년도 말이다. 이 책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6천만 부 이상 판매된 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많은 작가들이 이 책을 벤치마킹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따라서 이 책에서 카네기가 제시하는 많은 인간관계 기법들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건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례들이, 그의 주장이 익숙하다고 해서 그저 이미 아는 식상한 주제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그 기법들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해 제대로 사유하지 않고 얻은 그런 지식들은 정말 이제 죽은 지식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책을 펼쳐보자. 처음 새롭게 인간관계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말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읽는다면 분명 크게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카네기는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정말 그게 사실일까? 하고 말이다. 나는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자 문득 머릿속에 나의 일상이 떠올랐다. 친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메신저 앱에서 친구들과 나는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나 바쁘다. 마치 옛날 가족 오락관이란 TV 프로그램 속 한 코너였던 고요 속의 외침을 보는 듯하다. 그 메신저 앱에서 친구들은 모두 두 귀를 막고 자기의 이야기만 열심히 하고 있다. 다들 자기가 이번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다 왔고 또 어떤 맛있는 걸 먹었는지 구구절절 자랑하느라 바쁘다. 물론 여기까지는 괜찮다. 다만 모두가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각자 자기 말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일 뿐이다. 친구들과 나는, 그리고 친구들끼리는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다.
정말이지 조금 우스운 얘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곱씹어보면 조금 공감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가끔 나라는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그 시간을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곤욕스러운 시간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내가 이러는 이유는 정말 무엇 때문일까?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왜 그들은, 왜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 그렇게도 관심을 많이 갖는 걸까? 정말 카네기의 말대로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해서 그렇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 한번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고 솔직하게 대답해보자. 내가 정녕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말이다.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조금은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이다. 가끔씩 평일 저녁에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다. 그때 내가 관심 없는 이야기가 대화 주제로 오르면 으레 오래 듣고 있기가 어렵다. 일에 찌들어 있고 또 피곤한 날이면 그 증상이 더 심해진다. 빨리 이 이야기를 끝내고 내가 흥미로워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며칠 전 양규자 작가의 모순이란 책을 읽다가 우연히 뼈를 때리는 문장을 만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적이 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 어쩌면 이 문장이 이토록 공감이 되는 이유는 나에게만 혹은 나와 관련된 것들에만,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에만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사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부끄럽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일에는, 다른 사람의 상처에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나의 일보다 솔직히 큰 관심을 갖기가 어려웠다. 부끄럽지만 그게 사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나는 나를 이렇게 제일 먼저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 편에 서고 싶기도 하다. 정말이지 그럴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사는 것이다. 카네기는 이 책에서 말한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 한다고. 카네기는 책 서두에 성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가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 이야기를 한다. 그 설문조사에서 성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 중 1위는 건강이었고 바로 2위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것인가 였다고 한다. 정말이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게 제일 관심이 많으면서 정작 다른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해 안다라는 것이다. 괴로워하는 것이고 답답해하는 것이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고 있으면 절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아니, 그러면 나보다 타인에게 관심을 불어 더 많이 가지면 될 일 아닌가? 하는 꽤나 단순한 생각 말이다. 정말이지 그게 말처럼 쉬웠으면 인간관계가 예부터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였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 당연히 나보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게 쉽지 않으니 타인과 나와의 관계를 고민하는 게 아닐까?
나는 살면서 어릴 적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다.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던 자아가 외부로 확장되는 모습을 말이다.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던 사람에서 타인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다. 물론 이것이 그가 가만히 있었는데 절로 그렇게 된 건 아닐 것이다. 분명 어떠한 노력이 들어갔을 것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들어갔을 것이고, 홀로 사색하며 타인과 함께하는 삶이 혼자만 잘 사는 삶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즉 자기 자신을 설득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긴 힘들다. 그런 사색 없는 맹목적인 노력은 금방 실패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계속 흐르는 개울물에 작은 둑 하나 세운 일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임시방편에 불과한 둑은 계속 압박해오는 물살에 금세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일례로 카네기는 이 책의 일부, 사람들을 잘 다루는 방법 편에서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 세부적인 방법들을 암기하고 곱씹기 전에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하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다. 홀로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하고 직접 경험으로 느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카네기가 제시한 그 방법을 오래오래 지속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잠시 인간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가도 금세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다. 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 그들의 기분이 나빠하니까 나에게 좋을 게 없겠네. 그들이 퉁명스럽게 나에게 대할 것이고, 앞으로는 내가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카네기가 제시한 방법대로 사람을 대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하게 된다면 내 마음은 아직 배려심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배려심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내가 아닌 나로 살아야 하는 그 이상한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코 정답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이 책을 읽고 우리는 결코 이 책의 내용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카네기는 결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대충 읽고 잘못 이해하면 그의 말이 그렇게 들린다. 왜냐하면 이 책 전반에는 비난하지 말라, 비난을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은 없다, 너도 그렇지 않느냐 라는 말이,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네기는 결코 이 책에서 자기 자신을 속여가며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첨하라 라는 말 따윈 하지 않는다. 또 상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이 책의 방법만 보고 그의 말을 오해할 뿐이다. 우리는 보통 어떠어떠한 방법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만드는 설명서처럼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물리적 상황에서는 그게 통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가구를 만들 때도 그렇고 프라모델을 조립할 때도 그렇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그건 통용되지 않는다. 인간관계는 감정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여러 복잡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결코 그대로 따라가면 똑같은 답이 나오는 어떠한 방법이란 건 없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길을 걷기 전에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한 다음 걸음을 옮길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인간관계라는 길을 걷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지만 방법이라는 말 때문에 이 책을 잘못 이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대충 읽으면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목차들을 한번 쓱 읽어보면 나의 말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는 이렇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정말이지 목차만 읽으면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카네기도 말하지만 세상에 그런 방법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은 결코 가구 조립이나 프라모델 조립 같은 단순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또 바꿀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인간관계는 쉽게 이렇다 저렇다 정의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그만큼 사람이란 존재는 복잡하고 어렵다. 그런 복잡한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에서 어떤 정답이 있는 방법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닐까? 카네기의 이 책은 그저 인간관계에 있어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목차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게 아닌가 싶다.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의 목차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세한 내용을 곱씹으며 생각하고 반추해야 한다. 이를테면 좋은 인상을 주는 간단한 방법이란 장을 읽을 땐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해 봐야 하고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라는 장을 읽을 땐 도대체 왜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저자에게 물으며 그 답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이 책을 읽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읽을 게 아니라면 굳이 시간을 내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 누군가 나에게 이 책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할 것을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라는 점을 들고 싶다. 이를테면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정당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라는 점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판과 비평을 싫어한다. 결코 합리적이지도 않다. 나는 그런 인간의 본성과 욕구들을 이 책에서 배웠다고 말하고 싶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됨으로써 인해 나만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마음일 수 있다는 것. 그걸 알게 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 아닐까 싶다. 인간관계에서 그건 되게 중요하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인식을 수박 겉핥기적으로 아는 게 아닌 정말 그러네. 내가 아픈 만큼 저 사람도 아프겠네. 내가 이걸 원하는 만큼 상대도 이걸 원하겠네. 아, 내가 무언가를 진짜 잘못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보다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었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라는 본질적인 인식에 닿을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인간관계에 더 진심을 쏟을 수 있다.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하게 될 수 있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걱정하게 될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형식적이지 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관심받기 위해서 억지로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다. 나는 타인에게 관심이 크게 없는데 억지로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일은 그건 지속적인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폭포수가 떨어져 내리고 있는데 그 밑에서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말이다. 오래 버틸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인간의 여러 본성과 또 욕구에 대해 알게 된다면 거칠게 떨어지는 폭포의 물줄기는 더 이상 강하게 쏟아지지 않을 것이다.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지 않는 그 폭포 밑에 서 있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절로 느껴지는 게 하나 있다. 바로 타인을 비난하지 말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어쩌면 카네기의 말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평하거나 비난하는 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할지도 모른다. 대다수의 사람이 나의 비평으로 인해, 비판으로 인해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마음을 진심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면,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한 비판이나 비평이 소비한 에너지만큼의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 그건 상대의 반감만 키우는 행동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비평이나 비난을 아예 삼가면서 살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오래 참고 참다가 어렵게 꺼낸 비평의 말을 그 말에 비난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암튼 이 책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는 망가진 관계를 잠시 봉합하는 그런 응급처치식 도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접근했다면 그건 이 책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것보다는 스스로가 인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 혹은 인식의 틀을 바꾸는 지참서라 여겨야 할 것이다. 인식의 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자니 스티븐 코비가 자신의 책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 한 이야기가 하나 떠오른다. 그 이야기는 스티븐 코비가 지하철을 타면서 시작한다. 그는 조용히 지하철 안에서 눈을 감고 쉬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와 아이들이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곧 아이들은 지하철이 떠나가라 떠들기 시작했고 아버지란 사람은 아이들을 제재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듯했다. 다른 승객들은 말은 없었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코비도 그 상황이 매우 탐탁지 않았다고 한다. 모두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제멋대로 떠들고 돌아다니게 그냥 두다니. 아버지란 사람이 정말 무책임하네. 스티븐 코비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화가 났다고 했다. 억지로 화를 참아보려고 해도 본능적으로 터져나오는 화는 도무지 눌러지지가 않았다. 코비는 결국 참다 못해 떠드는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이들을 조금 조용히 시켜줄 수는 없습니까? 지하철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니까요. 그러자 아이들의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코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아이들의 엄마가 병원에서 숨을 거뒀어요. 지금 저는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서 정신이 없었네요.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 아버지의 그 말을 들은 코비의 짜증은 그 말을 들은 즉시 사라졌다고 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는 말했다. 코비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다. 만일 삶에서 비교적 작은 변화를 원한다면요.
태도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당신이 중대하고 커다란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이 가진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죠. 라고 말이다. 이 말은 패러다임, 즉 인식의 틀을 바꿔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일례로 이 책 인간관계론에선 카네기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름을 기억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그 이유를 납득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설득시킬 수 있게 된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두 번째로 보는 낯선 사람이 내 이름을 잊지 않고 불러주었을 때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아, 나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타인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말이다. 결국 중요한 건 나도 나에게는 나고 상대방도 상대방에게는 나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는 것이다. 그걸 잊지 않고 매 순간 가슴에 새기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이름을 한 번 더 기억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이다. 두 번밖에 만나지 않은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었을 때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고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의 그 행동에 그렇게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렇게 말했다. 악의 이파리를 수천 개 잘라내는 것보다 뿌리를 한 번 잘라내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말이다. 정리하면 우리가 이 책에서 배워야 할 건 사람을 다루는 구체적인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인간 본성 말이다. 이런 것들을 가슴 깊이 새기려고 노력한다면 그가 말하는 여러 기술적인 방법들은 저절로 당신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성품이 아주 큰 소리로 당신 자신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은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다. 에머슨이 말한 이 말은 우리로 하여 언변이 뛰어나거나 아부에 능한 사람보다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품게 만든다. 남들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구나 비평이나 비난을 받고 싶지 않은 인간의 욕구를, 그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하여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인간이기에 그런 욕구가 자연스레 있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같은 욕구가 있다는 걸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남들에게 내 이야기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생을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목받고 싶은 본능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남의 말을 끊고 남들에게 더 있어 보이기 위해 명품을 사고 자기 자신을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전혀 쓸모없는 허세를 부리게 될 거란 얘기다.
우리가 이 책을 제대로 읽었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이전과는 분명 많이 달라질 것이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도 많이 달라지게 된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할 때 쓰여진 시대 상황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 이 책은 1936년에 처음 출간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의 본질을 취하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 그때를 사는 인간이나 지금을 살고 있는 인간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이 책을 읽고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고등학교 중간고사에서 시험 점수를 가장 잘 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생각한 사람이 아닐까? 같은 맥락으로 사람들과 잘 지낼 확률이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홀로 관계에 대해 많이 고민한 사람일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목표는 인간관계 스킬 그 너머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을 얻으려고 이 책을 펼쳐드는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얻기 위해 이 책을 펼쳐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